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산금융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자산금융은 그냥 갖고 있는 자산 파는 거예요. 형식은 그렇습니다. 파는 건데 이게 그냥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또는 뭐 내가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끝내는 그런 개념보다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자산일 수도 있고 필요한 자산일 수도 있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자산 양수도의 형태를 띠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의 수요자는 여기서는 이제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도인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 사람 물론 자본으로 자금 조달 일부 했고 부채로도 조달했고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여러 가지 자산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A뿐만이 아니라 뭐 B 자산, C 자산 어떤 기업이든 장부를 열어보면 자산 하나만 갖고 있는 기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어쨌든 현금 좀 갖고 있을 거고 조달한 자금으로 1원도 남김없이 다 뭔가를 사기는 힘드니까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여러 가지 자산이 이제 있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 이 회사가 내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주식을 발행할까? 또는 뭐 채권을 발행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A라는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산은 어떤 자산이냐면 향후 5년간 현금 흐름이 한 500억 원, 매년 100억 원씩 5번 이렇게 발생할 걸로 기대되는 자산이에요. 그게 뭐 채권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부동산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뭐라도 좋아요. 어떤 자산이든 이렇게 꼬박꼬박 일정한 금액 들어오는 자산은 흔치 않겠죠?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5년 동안 500억이 들어올 수 있는 자산인데 이 회사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산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매년 100억씩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쓸까?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자산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좀 다른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데 돈이 한 3, 400억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조달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 A라는 자산을 가지고 5년 동안 100억씩 받는 것보다 저 자산을 활용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자산 금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산 A를 사갈 사람을 찾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이 중간에서 또 그 어떤 역할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존재하죠. 어쨌든 그걸 생략하고 그리자면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졌어요, 투자자가. 근데 그 사람은 이 거래에서는 이제 양수인의 입장이 됩니다. 채권자도 또는 뭐 주주도 아닌 이제 자산을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양수인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둘이서 이제 딜을 합니다. 그러면은 양쪽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대출을 할 때도 내가 지금 가진 돈을 이자율 몇 퍼센트의 대출을 해주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반대편에서는 내가 돈 얼마를 이자율 몇 퍼센트로 조달하면 내가 그거보다도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합의가 되면 채권금융 또는 채무금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금융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성장성과 안정성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분을 도대체 몇 배까지 내가 사도 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식을 사는 거고 주식을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멀티플을 이 정도 해가지고 내가 이 주식을 발행해서 팔면 그 돈으로 이 회사를 훨씬 더 잘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제 판단해서 발행하는 거죠. 그런 이해관계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거래에서는 자, 그러면은 저 A라는 자산을 얼마에 사고 팔면 양쪽이 만족할까 하는 이제 니고시에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450억 원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양수인 입장에서는 내가 450억 원을 투자해서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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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5번 들어오는 거죠. 총 5년 동안 그러면은 이제 50억의 수익이 생긴 겁니다. 당장에 생기는 게 아니고 향후 이제 5년 동안 생기는 거라 수익률 계산을 하려면 좀 복잡합니다. 내가 450억 원 투자해서 들어오는 만큼의 이제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연 단위의 수익률도 아니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수익률도 아니죠. 어쨌든 그게 뭐 X 퍼센트라고 치면 그거에 이제 이 사람은 만족한 거죠. 이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A라는 자산을 갖고 5년 동안에 500억을 버는 것보다 지금 450억 원에 조달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5년간 50억 원의 비용을 주고 450억 원을 지금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겠지.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이 이 50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자기의 이제 코스트가 얼마인지 자기도 계산을 해볼 겁니다. 물론 역시 X% 나오겠죠. 이것에 이제 둘이 만족을 하면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A라는 자산 나한테 파세요. 그래서 양도가 이루어지죠. 그럼 A라는 자산의 소유권은 이 양수인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없어지죠. 그리고 양도 대금이 들어옵니다. 대금이 들어온 자리에 이제 현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자산이 현금이라는 자산으로 바뀌는 이 거래. 그게 이제 자산금융입니다. 이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양도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자산이 증권의 형태면은 쉽게 그냥 팔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대출해준 대출 채권이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무자 동의 받고 뭐 이러면서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에 따라서 또 등기하고 뭐 하는 이런 이제 절차들을 다 이제 거쳐야 됩니다. 자산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방식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지급이 이루어지죠. 이 자산의 성질에 따라서 이 거래의 구체적인 방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산금융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과 관련해서 저런 자산금융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자산이 부동산 실물 그 자체,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채권,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그리고 또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스 해준 거, 프로젝트 론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양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흔한 기초자산이다. 자산금융을 하는 자산, 그런 걸 우리가 기초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금융이 보통은 이렇게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요. 중간에 이제 뭘 하나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이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양도인이 이제 양수인에게 양도를 하는데 이 양수인이 아까 봤던 앞에 그림에서는 실제 투자자가 직접 양수하는 걸로 그렸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투자자들은 따로 있고 이 투자자들이 직접 양수하는 게 아니라 양수만을 위한 이 양수인인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로지 저 자산을 양수해서 관리하는 업무만을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 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회사를 이제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합니다. Special Purpose Company로 번역한 건데요. 이 줄여서 SPC라는 말 많이 씁니다. 컴퍼니가 아닌 다른 형태도 많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vehicle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때는 SPV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SPC나 SPV라는 우리말로 특수 목적 회사가 뭐냐면 회사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이 vehicle에는 아까 봤던 신탁이나 조합 같은 게 포함되는 겁니다. 얘들이 아무 일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자산 금융을 위한 이 업무만을 한다 하고 정해진 회사를 말해요. 딴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금융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러니까 상환까지 다 이루어지면 바로 청산을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회사를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특수 목적 회사는 보통 만들 때 명목 회사의 형태로 만듭니다. 명목 회사가 뭐냐면 흔히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사무실이나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물리적인 실체도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합니다. 이 특수 목적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만드는 이유는 오로지 그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제 존재하라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사무실과 같은 설비가 있고 인력이 있고 그러면 이 설비가 혹시 뭐 불이 나거나 해서 파손이 되면 이 재무적으로 일단 이 회사에 타격이 오겠죠. 또는 이 인력이 부정한 행위로 뭐 횡령을 한다거나 사고를 친다거나 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로지 이 금융의 목적 외에 다른 뭐 위험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이런 설비나 인력 같은 걸 구축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이 금융을 위해서만 별도로 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 회사는 법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또는 신탁 뭐 조합할 거 없이 다 그 설립 문서에 의해서 이 금융을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하고 그게 끝나면 청산하기로 하는 이제 그런 주체다. 그걸 SPC 또는 SPV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그 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많이 만든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주체를 우리가 흔히 이제 SPV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SPC 또는 페이퍼 컴퍼니는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자주 활용되는 수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각에서 기사 같은 거 보면은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을 또는 명목회사라는 말을 마치 유령회사? 세상에 서류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뭐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만든 회사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령회사는 서류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실체 없는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페이퍼 컴퍼니는 법적으로 실체가 있는 다만 위험 관리를 위해서 설비나 인력을 두지 않는 이제 그런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런 자산금융을 할 때 이 투자자들은 왜 자기들이 직접 양수하지 않고 이런 페이퍼 컴퍼니를 또는 SPC를 사용하는 걸까라고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위험 관리의 차원이에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양도인한테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양도의 이제 형태를 가져서 자산을 아예 완전히 가지고 오면 이 투자자들은 사실 이 자산을 보고 지금 파이낸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양도인이 만약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내가 부채 금융을 해주거나 또는 자본 금융을 해주면은 이제 이 여기에 자금을 조달해 준 사람은 바로 이제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산을 양수해 가지고 자산 금융을 한 경우는 이 양도인이 부도가 나든 안 나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자산만 잘 살아 있으면 나는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수단을 많이 쓰고요. 그거는 뭐 특수 목적 회사를 쓰든 안 쓰든 자산 금융의 공통된 특징이죠. 그리고 이 양도인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자산 금융을 씁니다. 왜냐하면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죠. 자본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면 자기 지분이 계속 이제 희석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이제 그런 것과 관계없이 자산 금융은 잘 이루어지면 이런 재무 구조의 변화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산 금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용에 비해서 이 자산의 어떤 퀄리티가 아주 좋을 때 미래 현금 흐름이 아주 보장되어 있는 자산인 경우는 그 조달의 효과도 또 좋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산금융을 이제 선택하기도 이제 합니다. 요 위에 있는 두 개 특징은 자산금융 자체의 이제 특징이고, 요 SPV나 SPC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얻는 이제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트렌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렌치는 어떤 하나의 덩어리를 이게 잘게 여러 개로 나눴을 때 이 각각을 트렌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까처럼 500억짜리 자산으로 450억 조달을 했다고 치면은 이 양도 대금은 양도되는 자산은 500억 현금 흐름이 기대되는 건데 대금은 450억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각각 얼마씩을 내던 이 양수인이 되는 SPC에 450억을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투자자가 양수인에게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이 형태, 450억이 들어가는 형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채 금융도 있을 수 있고 지분 금융도 있을 수 있어요. 요 SPC 입장에서 보면 이 투자자들의 돈이 자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주식을 발행해서 또는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여기 부채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도 사실은 누구는 자본으로 들어가고 싶고 누구는 나는 좀 안전하게 부채로 조달해주고 싶고 이렇게 니즈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450억을 모아서 그거를 지급해주고 A라는 자산을 갖고 오는 게 이 SPC의 목적이죠. 근데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는 트렌치의 구분이 없이 이 투자자가 그냥 이걸 사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SPC를 만들면 이 SPC가 자금을 조달할 때 주식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하고 이제 그런 걸 해서 투자자들마다 포지션을 다르게 자기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SPC가 증권을 다양하게 발행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트렌치 나누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이제 이 양도인으로부터 자산을 직접 사오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SPC가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이 A라는 자산이 만약에 부동산이라고 치면 이 양도인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형식을 갖추고는 싶지만 자기가 계속 이용해야 되는 부동산이다. 자기 사무실이거나 공장이다. 이제 그러면은 계속 이용을 하고 싶겠죠. 그때는 양도를 한 다음에 다시 이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은 양수인에게 있지만 이 회사가 임대차를 해서 다시 임대를 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양수인이 또 임대인이 되고 양도인이 임차인이 돼서 양도인은 계속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리면 내가 쓸 수 없지만 이렇게 금융의 목적으로 양도했다가 다시 재임대하는 형태를 띠면 자금도 조달하고 계속 사용도 할 수 있죠. 물론 사용하는 동안에는 사용의 대가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런 거래도 가끔 하는데 그걸 이제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할 때 SPC가 또 좀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중에서는 자산을 사오는 건 할 수 있어도 내가 그걸 해서 임대를 관리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SPC 자체가 그 임대 업무를 사왔다가 다시 재임대하는 업무를 다 해주면
그러니까 임대에는 관심이 없는 투자자들도 순수하게 재무적인 투자로 참여를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 특수 목적 회사의 업무 중에 자산을 사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임대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돼야 되겠죠. 요게 자산금융의 일반적인 형태고, 직접 자산을 사고 파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에 SPC를 껴서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저렇게 이제 특수 목적 회사를 끼워서 하는 저런 금융 거래를 구조화 금융, 흔히 이제 Structured Financ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은 대부분 이렇게 구조화 금융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산 금융을 하는 대표적인 자산에는 모기지도 있고 부동산 실물도 있고 뭐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저 모기지라는 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제 집을 사면 그 집을 살 때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죠. 주택을 구입하는데 차입하면서 동시에 이 집을 이제 담보로 제공을 합니다. 부동산은 이제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면 차입할 때 이게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만기도 뭐 3년 내에 갚아 이런 게 아니고 막 20년, 30년 이렇게 길게도 빌릴 수가 있어요. 부동산 수명이 기니까. 그래서 다른 대출과 달리 부동산 담보 대출은 원리금 상환이나 만기나 담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은행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대출입니다. 안전하니까. 요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지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은행들은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모기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걸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자산금융을 통해서 또 많이 팝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전담하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HF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또 그 부동산 금융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그 모기지를 기초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의 이름이 MBS입니다. 지금 이 사이트는 KMBS라고 치면은 인터넷에서 검색이 되는 사이트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는 MBS의 발행 업무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봐서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될 텐데 이제 미리 가서 한 번씩 이제 받으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 대출 이런 게 이제 모기지의 유형입니다. 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들이 이렇게 막 있으면 은행들이 대출을 개인들한테 대출을 막 해주면 이제 모기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사옵니다.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하면 사와서 그러면 이제 모기지가 HF 오는 거고 그 자산을 기초로 HF가 이제 MBS를 발행합니다. 그때 이제 SPP가 이제 활용이 되죠. 뭐 활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실상은 좀 더 복잡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MBS를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MBS를 투자자들이 사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사게 되는 이 증권, 이제 그거를 이제 유동화 증권이라고 합니다. 용어들은 아직 좀 덜 익숙하시겠지만 이 사이트는 그냥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후에 공부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금융론 첫 번째 시간 금융이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